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그 남은 그 강의 시간 동안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전쟁을 겪은 나라들이 다시 전쟁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그리고 보다 공고화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강의의 초반부터 세 가지 패러다임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분쟁 관리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고, 분쟁 해결, conflict resolution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소개드릴 그 과정들은 이제 세 번째 단계, 분쟁 전환, conflict transformation 이라는 그런 접근법과 관련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들입니다. 이 분쟁 전환이라는 개념이 저희 이제 평화학 이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인데요. 사실 이제 전에 이제 강의 시간에 좀 소개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 각지에서 많은 다양한 형태의 그 내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였습니다. 이때는 그 숫자가 사실은 유엔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매년 새로운 내전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것이 이제 1990년대 중후반을 넘어가면서 전쟁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평화 협정을 통해서 중단이 되고 이제 전후 복구 개발의 그 시기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국가에서 이들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단순히 전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보다 중장기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여러 그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나가고 정착시키는 것에 있었거든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의식이 있었고 또 이제 새로운 그런 학자들이 이제 진정으로 그 사회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단지 지금 싸우고 있었던 그 무력 집단 사이의 서로 상호 모순되는 그런 의식이라든지 또는 충돌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저변에 흐르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그 구조적인 문화적인 그리고 또 이제 사회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이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나온 여러 프로그램들을 이제 요즘 학자들은 묶어서 피스 빌딩이라고 이름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스 빌딩은 영어로는 사실은 그 평화학계에서 피스 빌딩이라는 단어가 아주 이제 정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단어가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는 아직까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그 용어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빌딩이라는 단어가 보다 중장기적으로 그 사회의 어떤 성격 변화를 도모하는 일인데 딱 한국어로 이게 정합적으로 딱 맞는 단어가 아, 찾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평화 조성이라는 단어를 쓰시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평화 창설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일본이라든가 한국학계의 주요 평화 문제를 다루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평화 구축이라는 단어를 쓰도록 이렇게 많이 합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강의 시간에는 이 피스 빌딩의 에 맞는 조응하는 한국 단어로 제가 평화 구축이라는 단어를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사실 앞으로 남은 그 네다섯 개의 강좌는 이러한 평화 구축의 여러 형태의 그 프로그램들을 살펴보고 그 프로그램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또 그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그 현장의 실무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은 그런 그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드리기에 앞서서 조금 큰 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제 그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실무자들 또 여기에 많은 막대한 양의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그 국제 기구라든가 또는 이제 정부를 대표하는 여러 원조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노력 덕분에 그 전쟁을 겪었던 많은 나라들이 사실 전쟁의 참화를 딛고 새로운 형태의 발전을 모색하는 그런 단계에 많이 와 있고요. 실제로 그와 관련된 성과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고 특히나 이제 많은 사회에서 원래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의도했던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반쯤 성취됐다고 할까요? 조금 성취되다 말았다고 할까요?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니까 도대체 우리는 왜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이런 근본적인 사회 변화들을 주동하는데 이렇게 계속 실패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그런 내적 성찰이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이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지만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은 그 서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편향성, 그 다음에 그 한계, 그 인식의 한계와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그 실제로 그분들이 의도했던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을 텐데요. 대부분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실무자들이 그 북유럽이나 그 북미나 아니면 서유럽 출신인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예를 들면 한국이나 뭐 다른 그 비서구권 국가에서 그 실제로 그 태어나서 자라왔던 실무자들이지만 그 현장의 그 개발이나 평화 구축과 관련된 여러 이론들은 또 그 유럽이나 북미 쪽의 학계를 통해서 그런 학계에서 창출된 여러 이론이나 그런 관점들을 받아들임으로써 현장에 일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평화 구축 과정에서 그 적용되는 모델들이 서구 사회의 모델들 또는 서구에서 발전되어 온 이론과 사상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이제 성격을 띠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런 특징들이 하나의 스탠다드가 여러 그 평화 구축의 사례에 이게 접목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 그래서 그 문제들은 문화적인 다원주의 또는 문화적 상대주의와 관련해서는 이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죠.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평화 구축이란 무엇인가? 피스 빌딩은 정확하게 어떤 성격의 프로그램들을 이야기하고 있는가와 관련해서 학자들이 여러 형태의 사실은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UN 피스 빌딩 커미션이라는 곳에서 낸 정의를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미션에서는 Peace building involves a range of measures targeted to reduce the risk of lapsing or relapsing into conflict by strengthening national capacities at all levels for conflict management and to lay the foundations for sustainable peace and development라고 했는데요. 사실 굉장히 어 뭐랄까요? 그 포괄적인 정의죠. 특정이 이렇게 프로그램들의 목표가 이제 전쟁을 겪은 사회가 다시 그 전쟁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 다 여기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다만 그 프로그램들이 당장의 응급처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역량, 컨플릭트를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또 중장기적인 그런 지속 가능한 개발과 그 평화를 위한 그 기본 바탕을 이루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통칭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실을 놓고 보면 조금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그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그 평화 관련한 활동들은 다 평화 구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학자들은 이 개념이 너무 모호하다, 너무 포괄적이다. 세상에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평화 구축 아닌 게 있나? 라는 식의 문제 제기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그 정의를 샤프하게 그, 정립해 보자, 재정립해 보자라는 움직임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그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형태의 평화 관련한 지원 활동들을 평화 구축, 피스 빌딩이라는 이름으로 통칭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너무 복잡다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특징을 찾기 힘들 정도로 그런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성격 규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아니면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그 전쟁을 겪는 나라의 이 다양한 지원 활동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 몇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성격 규정과 관련해서 크게 이제 살펴보면 comprehensiveness, 포괄성, 그 다음에 long term vision, 그러니까 모두 다 중장기적인 그 타임 프레임을 설정하는 것,
그리고 various actors involved. 그러니까 그러한 그 프로그램의 성격 자체가 포괄적이다 보니까 이러한 성격이 여러 프로그램들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형태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그전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그 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그런 세 가지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그 프로그램의 포괄성 관련한 부분인데요. 제가 사실 2016년에 저희 학과의 그 선임 교수였던 그 알파슬란 어저르뎀 교수님과 함께 이 평화 구축, 피스 빌딩과 관련된 교과서를 하나 쓴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이분과 저희가 같이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포괄적인 광범위한 영역의 프로그램을 다뤄야 되는데 이걸 학생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그게 이제 같이 토론을 많이 했고요. 그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세워본 그 프로그램의 영역이 크게 여섯 가지였습니다. 안보 분야, 정치 분야, 경제 분야, 그다음에 인권의 보호, 그다음에 사회적인 분야, 그다음에 그 행정부의 그런 administrative reform이라고 해서 그 국가를 관장하는 행정부서의 그런 개혁과 관련된 크게 여섯 가지의 그 프로그램 영역으로 구분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했는데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안보, 경제, 정치, 사회, 그리고 인권, 그 다음에 정부 개혁하면 그 국가의 어떤 거버넌스의 대부분의 영역을 다그 대부분의 영역을 다 커버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각각의 세부 영역을 또 보면 얼마나 다양한지요. 예를 들면 안보 분야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저희 책에서는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려고 안보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형태의 평화 지원 활동들을 살펴보니 그 목적별로 살펴보니 이제 여러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전쟁을 그때까지 치르고 있던 여러 무력 단체라든가 그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무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와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었고요. 다른 이제 프로그램들은 그런 기간 동안 평화의 시기까지 오랫동안 서로 무력 집단들이 서로 적이 되어 싸웠잖아요. 근데 적이 되어 싸웠던 이 무력 집단들을 하나의 군대로 통합해서 새로운 이제 국군을 만들고 서로 간에 이제 그동안 적이 됐던 사람들이 한 군대 안에서 동료가 돼서 싸워야 되고 또 지금까지 이 군인들은 어떻게 하면 상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을까? 제압할 수 있을까만 고민했던 이 군대를 이제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경찰력으로 통합하고 상당 부분은 외부 이제 적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일종의 공격용 그런 그 기술만 익혔다면 이제는 방어용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기술들을 익혀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성격 변화를 도모하는 프로그램들이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실은 그 안보의 위협들이 그동안 전쟁을 도모해왔던 그 무력 집단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그 각지에 이제 널려 있는 그런 심어져 있는 그, 그 지뢰 문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무기가 어디나 이제 널려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원하면 살 수 있고 또는 이제 뭐 총알들도 애들이 너무 쉽게 갖고 놀고 있고 그런 이제 그 무기에 대한 그런 문제. 그리고 또 많은 이제 군인들이 그전에는 전쟁을 수행하다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고 나면 사실은 알고 있는 것은 어, 그 전쟁을 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직업을 찾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민간인으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일종의 상시적인 구직자로 떠돌 때 주변에 있는 그런 갱 집단들이 폭력 집단들이 이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또 그 세력을 강화하고 그러면서 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런 치안의 그런 불안함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상의 이런 치안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국경을 제대로 이제 관리하는 그런 쪽에 안보 문제가 있고요. 이러한 영역들 대부분의 전반에 걸쳐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평화 구축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다 관여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하나 더 예로 들어볼까요? 경제적인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재건도
사실은 프로그램의 영역이 너무너무 광범위하죠. 근데 이제 저희 책에서는 크게 네 가지 분야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첫 번째는 임시적으로 우선 당장 새로운 경제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하잖아요. 도로도 새로 깔아야 되고 공항도 다시 건설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댐도 만들어야 되고 전기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그 당장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다 중장기적으로 국가가 그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세팅하는 그런 그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국가 발전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또 이제 그 중장기 큰 이제 틀에서의 그런 계획도 있고 그러한 큰 틀의 계획들과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짜지는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문제라든가 그 조항이라든가 또는 정책의 그 특징 정책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만드는 게 있고요. 또 이제 일상에서 국민들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일들은 역시 직업을 창출하는 일이죠. 그 사회가 그 전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렇게 그 민간인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민간인으로서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총을 잡지 않고도 우리가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그런 생계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마련되어야 그 다음 단계의 경제 개발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임시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상에서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로컬 커뮤니티와 관련돼 있는 여러 경제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가 사실은 그런 대규모 건설 사업을 통해서 직업을 창출하는 일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각각의 커뮤니티 내에서 마을에서 또 지역 사회 내에서 자생적으로 그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그와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들이 다 있고요. 그래서 그 정부와 해외에서 그 지원을 위해서 들어온 NGO라든가 또는 해외 원조기관들이 이렇게 광범위한 경제 개발과 관련된 일들에 또 관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는 거죠. 그 외 사회적인 그 형태, 그 측면에서의 평화 구축에서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평화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행되는 국제사회 여러 프로그램들을 보면 사실상 한 사회의 거버넌스 전 영역을 다 커버한다고 해도 좋을 만큼 포괄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롱텀 비전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평화 구축의 이제 목표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또 정착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사회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그 사회 저변에 그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추동했던 구조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요인들을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문화적인 문제를 전환시키는 것이 하루 이틀 안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소개드렸던 그 광범위한 이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1, 2년 안에 그 끝내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20년의 그런 그 프로그램 운영 그 타임 프레임을 두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사회에 커뮤니티 입장에서 봤을 땐 외부에서 어떤 NGO가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도 안 나가고 2년이 지나도 안 나가고 3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고 5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NGO 외부 단체들이 그 사회의 일종의 하나의 구성원인 것처럼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첫 번째와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소개를 드렸다시피 그 평화 구축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정치 분야도 관여하고 있고 경제 분야도 관여하고 있고 사회 분야도 관여하고 있고 문화적인 분야도 관여하고 있고 거버넌스 분야도 관여하고 있고 또 인권 분야도 관여하고 있고 이 포괄하고 있는 이제 프로그램 영역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들을 더 이상 UN이라는 하나의 기관, 국제기구 또는 일부 정부 대표로 나왔던 그런 그 USAID라든지 오스에이드, 호주의 오스에이드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자이카라든지 한국의 코이카라든지 이런 몇몇 단체들의 역량만으로 이런 그 광범위한 프로그램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비정부 기구, 민간 기구의 조력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990년대 중반에 이미 유엔은 NGO 단체들, 비정부 기관을 유엔의 평화 구축을 위한 공식적인 파트너로 인정을 했고요. 이러한 그 민간 영역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그들과의 협력을 도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이제 평화 구축 프로그램들이 이행되고 있는 죄송합니다. 그 전쟁을 겪은 나라들의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 직업군을 가진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종의 평화 지원, 평화 구축 그 실무자들로 활동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이전에 80년대나 1990년대 초반까지 주를 이루었던 평화 그 분쟁 관리 또는 분쟁 해결과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과 비교하면 그 사회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소개 드릴 것처럼 소개 드리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 사회들은 여러 형태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건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 서로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서 사실은 그 사회의 성격 변화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그 목표 자체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러한 다양성, 이러한 포괄성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도 많이 발생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보면서 일부 학자들은 마치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 평화 구축을 통해서 지향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그 사회 변혁은 마치 바벨탑을 짓고 있는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한 건 아닐까? 그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특히 그 구조 변화를 외부의 조력을 통해서 추동한다는 것이 과연 성취 가능한 목표일까?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식이 다른 그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다른 언어를 쓰면서 서로 다른 형태의 목표를 지향하면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지요. 물론 이제 이렇게 바벨탑의 축성과 그 조성과 이걸 이제 그걸 이제 지금 현재 현대의 평화 구축의 특성을 비유하기 위한 표현으로 쓰는 것은 조금 어, 이게 조금 과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목도하고 있는 현대 평화 구축의 여러 아, 복잡다단한 그런 특성들을 어쩌면 아주 약간 비판적으로 접근한 비유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 세부적인 평화 구축과 관련된 내용들은 앞으로 그 남은 강의 동안 차근히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는 이제 그 남은 시간은 이러한 현대 평화 구축을 추동하는데 또는 이러한 지금 현재 형태로 조성되도록 형성되도록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됐던 그런 사상적인 기반, human rights, 인권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후반부에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